러시아는 1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올해 가장 강력한 공습을 벌였습니다. 375대 이상의 드론과 20발 넘는 미사일,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을 공격했습니다. 겨울철 전력을 끊으려는 의도로 추위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키예프가 방역에 나섰고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유류 저장소가 불타고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둠 속에 빠뜨리려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커져가는 취약성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은 밤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부터 아침 5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샤이드와 가란 드론의 윙윙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론들은 파도처럼 연이어 몰려왔고 방공망은 계속 가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공망이 드론에 집중하고 있을 때 미사일이 뒤따라왔습니다. 이후 이스칸다르 미사일, 지륵한 극초음속 무기, 구형 KH-22 순항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각 무기는 역할이 달랐고 함께 공격을 구성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을 보면 의도가 드러납니다. 발전소와 변전소가 공격받고 난방망이 손상됐습니다. 키이우,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등 여러 도시가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이는 단일 목표가 아닌 전체 시스템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부 손상된 변전소는 원자력 시설에 전기를 공급해 이 지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위험은 가정의 불이 꺼지는 것을 넘어 국가 안전 영역까지 위협합니다. 이번 공격은 하르키우 민간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이 공격을 받았고 이재민 가족들이 머무는 대피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병원도 손상되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일 동안 키이우 주거 지역도 공격받았습니다. 로신 공장이 공격을 받아 수천 가구가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 난방과 전기를 모두 잃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영향 규모가 분명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120만 개가 넘는 건물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키예프에서만 거의 6천 채의 건물, 이 난방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밤을 버티기 위해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고 외투를 입고 잠을 자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들은 예방 차원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비상발전기로 전화혼환했습니다. 셰레니브에서는 순환 정전으로 인해 지역의 많은 부분이 거의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일은 단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이 진행될 때 미국이 중재한 회담이 아부다비에서 재개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외교관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려고 막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정확했으나 러시아는 회담장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실망스럽게도 공중에서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냉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반 시설이 아니라 협상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유엔과 여러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공격이 한겨울 민간인의 난방과 전기를 빼앗으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진전이 정체되고 손실이 늘어나면 러시아는 민간인의 고통을 지렛대로 삼습니다. 이것은 힘이 아닌 절박함이며 체첸에서 자주 쓰인 전술입니다. 모스크바는 시리아에서 민간인 고통이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푸틴은 항상 사기저에 집중해왔고 이런 전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타납니다. 국내 압력과 측근들의 의심이 커질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전략의 역효과만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붕괴하길 원했지만 이미 그 경험이 있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같은 전술로 3번의 겨울을 맞았고 해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응 방식이 곧 드러났습니다. 375대 중 357대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여러 미사일이 요격됐고 공격 중에도 긴급 구조대가 움직이며 경보 속에서도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2년의 취약한 에너지망이 아닙니다. 반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전력 생산이 더 분산되어 한 곳이 피해를 입어도 더 이상 전체 지역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수리팀은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역 난방센터도 신속하게 문을 엽니다. 이제 사람들도 이 절차에 익숙합니다. 휴대폰 충전, 물 저장, 촛불 준비, 이웃 안부 확인 등은 경험으로 익숙해졌고 해외 지원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과 도시에 집중되며 민간인 희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에 수천 대의 발전기를 보내 정전에도 병원과 대피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수천만 유로 상당의 장비를, 미국은 인도적 에너지 지원에 수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병동 운영과 가정의 따뜻함 유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추위, 폭발, 그리고 스위스 치즈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면 방공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으셨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러시아가 375대 드론을 계속 발사하면 소식을 따라가려면 모든 알림이 필요해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러시아는 열과 빛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빠르게 재건적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공격이 교훈이 되어 다음 목표를 강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전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상업용 드론 등 민간 기술이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기와 아이디어로 싸웁니다. 그들은 빠르게 적응하며 일상 도구를 방어에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최전선 군인들은 계획 실행뿐 아니라 공격에서 배운 지식을 계속 전달합니다. 테러가 전력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하면 러시아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실패한 공격은 미사일 비축량을 소모시키며 아부다비 회담의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버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힘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길 바랐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 불씨는 국경을 넘어 곧장 되돌아갔습니다. 가장 아픈 곳, 즉 전쟁 기계 자체를 겨냥한 정밀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 깊은 곳까지 공격해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멀리 도달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25마일 떨어진 펜자 석유 저장소 공격입니다. 이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수백 피트까지 치솟았고 몇 마일 밖에서도 보였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며칠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화재는 보여지고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이런 화재는 우크라이나 영향력 확장, 러시아 전쟁 수행 취약, 러시아 내 안전 환상 붕괴를 보여줍니다. 펜자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탄약고를 타격해 2차 폭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밤하늘이 밝게 빛났으며 최초 충격 이후에도 오랫동안 불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류 거점 공격으로 보급품 이동이 방해됐습니다. 변전소와 점령 지역도 피해를 입어 러시아군이 의존하는 철도와 지휘소의 전력이 끊겼고 각각의 타격이 시스템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러시아 현대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연료로 움직이는 탱크, 트럭, 항공기, 발정이 모두 여기에 의존합니다. 군수는 전장의 모든 부분을 연결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15%가 여러 차례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손실입니다. 이는 전선에 도달하는 연료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비용이 더 높아지고 이동이 느려지며 이미 제재로 압박받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내 영향은 연료, 보급선뿐 아니라 대중에도 미칩니다. 민간인들은 이제 자국에서 폭발과 석유 저장고 화재, 공습 경보를 직접 경험하며 전쟁이 멀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섬뜩한지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성공하면 러시아도 반드시 대응하고 대가를 치릅니다. 정유소, 저장고, 도시 보호를 위해 방공 시스템이 전선에서 철수돼 주요 지역 방어가 약해집니다. 전선 방어가 약해지면 러시아 보급 차량 공격이 늘고 우크라이나인 생명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이 공포를 대신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방어망 깊숙이 침투하며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방어망은 스위스 치즈보다 더 많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많은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설계된 한계를 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실패하고 미사일이 빗나가며 파편이 주거 지역에 떨어집니다. 1월 20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예피프스키 정유소를 공격했으나 격퇴됨. 러시아 S-400 방공 미사일 이 오작동을 일으켜 주거용 고층 건물에 곧장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집 안에서 말이죠. 버그라드 등 여러 도시 주민들이 계속되는 경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듣던 경고음을 이제 그들도 듣고 있어. 이 아이러니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침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완벽한 방어라는 공식 발표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방어 체계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고 승무원들은 지치며 자원 소모가 보충보다 빠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장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손실이 엄청난 수치, 즉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어떤 날은 하루에 1000여 명이 사상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전체 규모는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월간 손실이 병력 보충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대는 인원이 부족하고 징집병들은 준비 없이 전선에 투입됩니다. 죄수 출신도 사용되고 탈영도 증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술에 의존하는 등 접근법이 다릅니다. 드론이 정찰, 공격, 교란하며 정밀 무기가 고가치 목표를 타격합니다. 다층 방공망이 노출을 줄여 결국 불균형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더 적은 대가로 더 많은 손실을 입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각종 적응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너지 테러는 이번엔 붕괴를 못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확전보다 더 빨리 계속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매 겨울 공격이 교훈이 되고 수리는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하며 지원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제재로 압박받고 정밀 무기 부족과 정유시설 손실로 전쟁 자금도 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겨울을 배움의 계절로 바꿨고 우크라이나는 강해지는 반면 침략자는 무딘 칼로 자신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부 함대의 주요 기지는 전기가 끊긴 상태이고 많은 군함들이 무르만스크 근처 바다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피해는 현실적입니다. 아부다비 회담 중 도시 폭격은 러시아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 주장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해외 입지와 유럽, 워싱턴, 유엔의 지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협상 중에 이루어지는 각 공격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게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가 따라옵니다. 이로 인해 나토가 더 당연하고 동맹이 봉쇄 정책을 더 엄격히 따르게 됐습니다. 최근 공격 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패트리엇, 샘프티, 아이리스티, 나삼스 부대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자선이 아니라 봉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나토 영토로 번질 수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짐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이미 나토 국경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발생한 사건은 잔해이든 유도 미사일이든 동맹 전체에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주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만 더 멀리 떨어져도 전쟁이 억제되지 않고 나토 영토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차원과 약속이 동원됩니다. 브뤼셀도 또 다른 위험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그리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 루마니아나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역 전쟁을 대륙 전체의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동 훈련이 빨라지고 수만 명 병력이 발트 3국에서 훈련하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발, 나토는 억제로 부릅니다. 메시지는 오판 한 번에 갈등이 모스크바에 유리하지 않은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나고 러시아의 예산 적자는 증가하며 제재로 첨단 기술 접근이 계속 차단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생산은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여러 원조 패키지를 확보했으며 그 대부분이 대공 방어와 드론 대응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중국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기 생존을 위해 장기 의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 산업과 공동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전쟁은 오늘 탄환을 얼마나 쏘느냐가 아니라 내일 누가 계속 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현재 경제적 균형은 모스크바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베이징은 한때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이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멀어지지 않으려 드론, 부품, 에너지 분야 교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압력과 제재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중국 기업들은 선적 경로 변경, 규제 비용 증가, 2차 제재 위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갈등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세계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맹 재편, 정부 우선순위 변화, 경제 구조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평화로 가는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이 계속될수록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이런 전쟁은 단순히 국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안보와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의 상처는 전장보다 오래 남을 것입니다. 세계 질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때 패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견디며 정밀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도구들은 무뎌지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고통을 오래 견디느냐가 아니라 실패한 체제가 선택 결과를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러시아는 흔들리며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